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의 저자 앨런 프랜시스는 정신의학자로서 DSM-3의 제작 작업에 참여하고 DSM-4의 제작을 이끈 인물입니다. DSM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즉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정신과 진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들을 명확히 알고 원인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 증상이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실제 질병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의 기준이 바로 DSM입니다. 현재 DSM은 5번째 버전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앨런 프랜시스는 수십 년간 정신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거대 제약회사가 의료시장을 장악해온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케팅과 연구를 통해 진단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의료계를 제약회사들의 이익에 맞게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 149페이지와 153페이지에서 그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는 허술하게 수행되고 황당하리만치 편향된 방식으로 발표된다. 제약회사는 데이터를 소유권 대상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관리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묻어버리기 일쑤이고 시시하거나 우연히 얻은 긍정적인 발견을 극적인 사건이라도 되는 양 칭송한다. 연구자들은 타락했다. 회사가 고용한 대리인들이 논문을 대필할 때도 있다. 부작용과 합병증은 형식적으로 측정하고 거의 보고하지 않는다. 의약품의 가격은 실제 비용이나 가치와는 무관하고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와 정치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새로운 진단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의 만연한 마케팅 작전에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게 동원된다. 교육과 연구는 늑대 같은 마케팅 주제를 감추는 양의 탈이다. 정신의학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동원되어 휘약에 따르는 경이로운 이점은 요란히 떠벌리고 해악은 줄여 말한다. 앨런은 제약회사가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진단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해 질환 진단율을 높였으며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미디어에서 새로운 질환과 치료약에 대해 접한 대중은 자신도 그 질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결국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가 아닌 과잉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 인플레이션의 예로 소아양극성 장애는 10년 만에 40배가 늘었고 자폐증의 유병률은 20년 만에 20배 증가했으며 주의력 결핍 장애는 현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진단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진 현대사회의 특징 때문이라든가 원래 환자가 많았는데 과거에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기에는 수십 배라는 수치가 너무 크죠. 앨런 프랜시스는 DSM-5에서 이미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진단 기준들이 등장하여 앞으로 새로운 진단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 경고합니다. 대표적으로 건망증과 폭식 장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치료제가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유행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었는데 이미 그 예측은 일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위고비라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어 이시몰이를 했었으니까요. 앨런은 정신과 약 복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문제시하는 것은 정상인, 그저 마음이 회복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인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삶을 망치게 되는 것, 또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겪게 될 부작용을 예상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사회로부터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에게 낙인을 찍고 정상인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목표나 꿈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며 그로 인해 생산성도 자연히 감소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사회 부적응자나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발전한 정신과 진단의 역사를 떠올려보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낙인은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의 역사와는 출발선부터 달랐던 것이죠. 잠시 책 174페이지와 222페이지에서 낙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낙인이 정신장애와 이토록 자주 연관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더군다나 그릇된 진단 때문에 잘못 찍힌 낙인은 그보다 더 나빠서 벌충할 요소라고는 전혀 없는 순수 손실이다. 진단의 꼬리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남들도 우리를 아픈 사람 취급한다. 소아 양극성 장애는
상당히 깊은 낙인을 찍는다. 아이에게 평생 치료해야 할 질환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진단은 개인의 인생 경로를 왜곡시키고 진단받지 않았더라면 성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야망을 꺾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통제감과 책임감마저 줄인다. 이와 같은 정신과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정신과 진단이 함부로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DSM-5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진단이 너무 쉽게 내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우울증도 하나의 예입니다. 앨런 프랜시스는 DSM-5의 진단 기준을 따를 경우 사별에서 몇 주간 애도하는 사람들마저 중증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슬픈 사건을 겪고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되는 과정임에도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느 날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약을 복용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도 행위도 죽은 사람의 목숨도 모두 존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거대 제약회사가 주도해온 진단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방법으로는 의사 입장에서 첫 진료에서 병명을 진단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에서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긍정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지켜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평가하고 4단계에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여러 가지 자가 치료법 등을 제시하고 5단계에서는 짧게 상담하며 마지막 6단계에서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절차를 두고 진단을 하면 환자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자연히 회복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오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스스로를 진단하지 말 것, 의사의 진단이 맞는지 스스로 검토해 볼 것, 한 번의 진단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유행하는 정신과 진단은 의심해 볼 것, 제약회사의 메시지를 경계할 것, 자연히 치유력을 발휘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줄 것, 가족과 상담을 받아볼 것과 같은 방법들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신 상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규정할 수 있는 도구나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앨런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DSM 제작을 제3의 기구에게 맡겨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약회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약회사가 TV와 같은 매체의 약을 직접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특정 약품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성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종 세미나, 연구비 지원 등 의사들과 제약회사들 사이에 긴밀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 출시되는 약의 판매를 위해 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 또 치료약의 효과를 부풀리고 부작용은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DSM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억지로 업데이트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폐기할 것, 치료 방법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추가하는 일을 지향할 것, 처음부터 치료약을 제시할 수 없는 진단들, 이를테면 소아성애와 같이 정신질환이라기보다 도덕성 결여와 관련이 깊은 문제들을 진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앨런 프랜시스 역시 이미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계를 개선하고 자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로 제약 카르텔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2025년 2월 미국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TV에서 대형 제약회사의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서약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카르텔과의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